토성 바깥에는 엔셀라두스라는 얼음 위성이 있는데 말 그대로 얼음을 우주로 뿜어내고 그 얼음엔 생명을 이루는 재료가 들어있다. 게다가 얼음 아래에는 바다 하나가 통째로 숨어 있고 그 안에 무엇이 사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엔셀라두스의 지름은 겨우 약 480km다. 콜로라도 주 안에 쏙 들어갈 정도다. 그런데도 이 조그만 위성에는 액체물,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에너지, 생명을 실제로 지탱할 수 있는 여러 화학 물질이 다 있다. 즉, 태양계에서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장소 중 하나다. 이제 약 20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나사의 카시니 탐사선이 토성 근처를 지나며 이상한 광경을 포착했다. 엔셀라두스 남극 부근의 틈에서 얼음 입자 분출이 솟아오르고 있었던 것. 이후 과학자들은 그 분출이 위성 표면 아래 거대한 바다에서 올라온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분출 기둥에서 나온 얼음 알갱이를 분석해보니 탄소, 수소, 질소, 산소인 등 생명에 필요한 거의 모든 원소가 들어있었다. 빠진 건 유암뿐이었다. 문제는 시료 대부분이 토성을 두른 거대한 먼지와 얼음의 이고리에서 채집됐다는 점. 그 입자들은 수십 년, 어쩌면 수백 년이나 우주에 떠 있었기에 방사선에 의해 변했을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성분이 정말 엔셀라두스 자체에서 온 것인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달라졌다. 막 분출된 신선한 얼음 알갱이에서 질소와 산소 같은 성분을 포함한 유기 분자가 검출됐다는 새 연구가 나온 것이다. 과학자들이 어떻게 알아냈는지 보자. 2008년 카시니가 그 얼음 간헐천 한가운데를 통과하며 말 그대로 미세 입자 세례를 받았다. 입자들은 탐사선의 먼지 검출기에 초당 17.7km라는 어마어마한 속도로 들이쳤고 그만큼 빨라서 분자들이 분리되어 구성 성분을 들여다볼 수 있었다. 이후 연구진은 질량 분석 기법을 써서 그 신선한 알갱이를 자세히 조사했다. 그 결과 지구에서 특정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들이 확인됐다. 이런 반응이 생명이 존재하는 데 필요한 복잡한 구조를 만들어낸다. 그 중에는 질소와 산소를 포함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다. 한 연구자는 이 결과가 그 복잡한 유기 분자들이 우주에서 합성된 게 아니라 실제로 엔셀라두스의 바다에서 곧장 올라왔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연구자는 그런 분자들이 생물학적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하면 엔셀라두스가 정말로 거주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설령 지금 생명이 없다 해도 의미는 크다. 조건이 다 갖춰졌는데 왜 생명이 없지 하고 당당히 물을 수 있으니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유럽 우주국은 벌써 엔셀라두스, 그것도 남극에 착륙하는 임무를 계획하고 있다. 더 많은 시료를 퍼올려 두터운 얼음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발사는 2040년대 초반으로 예정돼 있다. 그러니 몇십 년 안에 이 작은 얼음 위성에 기묘한 생명체가 사는지 드디어 밝혀질지도 모른다. 물론 엔셀라두스만이 유력 후보는 아니다. 다른 후보들은 태양계 바깥 훨씬 먼 곳에 있다. 가까운 주황색 외성을 도는 유망한 슈퍼지구급 행성 3개가 그 애다. 슈퍼지구는 지구보다 크지만 천왕성, 해왕성 같은 얼음 거성보다는 작은 행성을 말한다. 엑서터 대학교 연구진은 그 외계 행성들이 지구에서 약 55광년 떨어진 모항성 HD 48498을 돌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주 기준으로 보면 거의 이웃 동네다. 각 행성의 공전 주기는 제각각이다. 하나는 지구 시간으로 7일, 또 하나는 38일, 마지막은 150일이 걸린다. 그리고 가장 멋진 점은 가장 바깥 행성이 그 별의 거주 가능 구역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그곳이 바로 액체물이 존재하기에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딱 맞는 구역이다. 즉, 표면 조건이 물이 끓지도 얼지도 않게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형태의 생명 후보지로 손꼽힌다. 연구진은 10년이 넘는 동안 별빛을 분석하는 최첨단 장비로 거의 190회에 이르는 초정밀 측정을 모았다. 별빛이 우리 쪽으로 살짝 당겨지면
청색 편이, 멀어지면 적색 편이라고 하는데 이 변화를 보면 행성이 별을 잡아당기는지 알 수 있다. 모항성은 태양의 작고 온화한 사촌 같은 주황색 외성으로 여러 면에서 태양과 비슷하지만 황색 외성인 태양보다 방출 복사가 적다. 게다가 태양 닮은 거우지에 거주가는 구역에서 슈퍼지구가 확인된 사례 가운데 우리가 발견한 것 중 가장 가까운 행성계 중 하나다. 참고로 슈퍼지구는 그리 희귀하지 않다. 태양과 비슷한 별을 도는 첫 외계 행성이 1995년에 확인된 뒤로 과학자들은 6,000개가 넘는 외계 행성을 찾아냈다. 이런 먼 세계를 찾기 위해 2009년에 발사된 나사의 케플러 망원경 같은 다양한 도구가 동원된다. 이제 가장 흥미로운 외계 행성 몇 곳을 살짝 들여다보자. 글리제 667cc는 불과 22광년 떨어져 있다. 그래도 우리와의 거리는 약 207.6조 킬로미터에 달한다. 질량은 지구의 약 3.8배이고 적색 외성을 28일 만에 한 바퀴 돈다. 그러니 그곳의 1년은 우리보다 약 13배나 짧다. 도는 별이 더 차가운 적색 외성이라 행성은 아마 거주 가능 구역에 있지만 가끔 터지는 강한 항성 플레어가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케플러 무십이 b는 훨씬 멀리 무려 600광년이 넘는 곳에 있다. 거주 가능 구역에서 발견된 첫 케플러 행성으로 지구보다 약 2.4배 크다. 암석형인지 바다 행성인지 기체형인지는 아직 모른다. 태양보다 작고 더 차가운 G형 항성을 290일 만에 돌아 공전 주기가 지구와 가깝다. 케플러 U19c는 무려 2700광년 떨어져 있다. 이 행성은 지구보다 거의 70%더 크다. 공전 주기는 242일로 체계에서 금성과 비슷한 위치지만 모항성의 밝기가 태양의 80%라 조건은 금성보다 훨씬 우호적일 수 있다. TOE7333b는 2023년에 발견됐다. 약 245광년 떨어져 있으며 지구 시간으로 4.9일 만에 별을 한 바퀴 돈다. 무엇보다 행성 전체가 거대한 바다로 뒤덮였을 가능성이 흥미롭다. 그 바다에 생명이 있을까? 시간만이 알려줄 것이다. GJ1랩 10천사b는 40광년 거리로 우주 기준으론 꽤 가깝다. 지름은 지구의 거의 3배, 질량은 8배다. 이 행성은 적색 외성을 도는데 38시간이면 된다. 표면 온도는 섭씨 230도 안팎까지 치솟아 그 열과 압력 때문에 물이 뜨거운 얼음이나 초유체 같은 기묘한 방식으로 거동한다. 참고로 초유체 현상은 마찰이 거의 사라져 물이 마치 마법처럼 흐르는 정말 놀라운 상태다. 하지만 지구에서 그런 걸 시도할 순 없다. 탈수만 될 테니. 프록시마 센타우리 b는 가장 가까운 슈퍼지구로 불과 4광년 떨어져 있다. 질량은 지구와 비슷하지만 그곳의 1년은 고작 열화로 남짓이다. 이 행성의 중력 때문에 모함성이 살짝 흔들리는데 바로 그 미세한 흔들림으로 존재가 밝혀졌다. 행성은 거주 가능 구역에 있지만 별과 너무 가까워 극단적인 자외선 폭격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은 대기조차 제대로 관측하지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OI-75b. 이 행성은 우리 태양보다 작고 더 차가운 적색 외성을 돈다. 이런 작은 별은 행성이 가까이 돌아도 타버리지 않아서 거주 가능 세계를 찾기에 유리하다. DOI-715b는 한때 해왕성처럼 매우 두꺼운 대기를 가졌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 대기를 잃어가고 있을 수도 있다. 지금이 물과 바위가 주인인 세계인지 확인하려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아무튼 어떤 행성은 바다를 품고 어떤 행성은 너무 뜨겁고 어떤 행성은 어쩌면 우리와 먼 우주 친척일지도 모른다. 어찌됐든 이런 발견 하나하나가 우주를 조금 더 이해하게 해준다. 언젠가는 그 슈퍼지구들 가운데 한 곳에 우리가 발을 디딜지도 모른다. 잘 들으세요. 적색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나사 슈퍼컴퓨터는 지구의 종말까지 남은 시간이 2021년에 불과하다고 계산했습니다. 우리 행성은 곧... 잠깐만요. 죄송해요. 이 0들은 오탄인가 했는데요. 실제로는 10억 2021년 후라고 합니다. 다행이네요. 심호흡하시고...
하지만 이것은 지구의 공식적인 만료일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라 지구의 생명체가 언제, 어떻게, 왜 멸망할지 보여주는 매우 실제적인 연구 결과예요. 나사와 일본 도호대학 덕분에 우리는 이제 달력에 표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약 10억 년 후에 지구의 종말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면 그 방법과 이유는 무엇일까요?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태양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최초의 큰 아이디어 중 하나는 태양이 기본적으로 어떤 종류의 연료를 태우는 거대한 숯덩어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는 쉽게 배제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속도로 볼 때 태양은 불과 몇천 년 만에 그런 종류의 연료를 다 태워버렸을 테니까요. 그 당시에도 지질학자와 고생물학자들은 이미 지구의 나이가 최소 1억 년 이상이라는 데 동의했어요. 즉, 화학적 연소로는 태양이 그렇게 오랫동안 빛을 발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중력 수축이라는 또 다른 괴상한 이론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이론은 태양이 자체 무게 때문에 빛난다는 거예요. 중력이 모든 가스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점점 더 단단히 조이는데 이는 마치 손을 비벼서 따뜻하게 하는 것과 비슷해요. 목성이나 토성과 같은 거대 가스 행성은 자체 무게로 인해 약간 수축하고 태양으로부터 얻는 것보다 더 많은 열을 방출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켈빈 헬름홀츠 메커니즘이라고도 알려진 중력 수축은 매우 실제적인 현상이지만 태양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아닙니다. 연구원들이 계산을 해본 결과 태양은 약 2천만 년 또는 3천만 년 동안만 그렇게 빛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태양의 힘과 수명의 진짜 비밀은 핵융합이라는 훨씬 더 강력한 힘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태양 내부 깊숙한 곳은 섭씨 1500만 도로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워요. 그리고 태양은 너무 크고 무겁기 때문에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어요. 이 모든 열과 압력은 수소 원자를 뭉개고 서로 달라붙게 만들어요. 수소 원자 4개가 충분히 강하게 뭉치면 헬륨 원자라는 새로운 물질로 변합니다. 그렇게 되면 질량의 일부가 에너지로 바뀌고 이것이 바로 햇빛과 열이 되죠. 수세기 동안 사람들은 언젠가 태양이 차가워질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약 50억 년 후 우리 별은 수소가 고갈되고 중력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토스트가 될 겁니다. 나사의 생명 멸종 예측에 따르면 지구는 태양이 꺼져서가 아니라 너무 뜨거워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불타버린 바위가 될 거라고 해요. 그 오래된 종말론적 아이디어가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어요. 태양은 지구의 생명체를 파괴할 겁니다. 단지 차가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왜 그럴까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태양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은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는 방금 언급한 핵융합의 느리고 자연스러운 부작용이에요. 태양의 중심부 깊숙한 곳에서 수십억 년 동안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고 있어요. 그러나 더 많은 헬륨이 쌓일수록 핵은 더 조밀해지고 더 뜨거워집니다. 압력소처럼 내부의 압력이 높아질수록 내부에서 더 많은 열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여분의 열은 핵융합 속도를 높여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태양이 조금 더 밝게 빛나기 시작해요. 극적인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일생 동안은 눈치채지 못하겠지만 우리가 만들 미래형 안드로이드는 그렇게 될 겁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열이 더해집니다. 태양은 이미 지구가 태어났을 때보다 약 30% 더 밝습니다. 하지만 생명체 감소는 주어진 기한보다 훨씬 더 일찍 일어날 거예요. 태양이 계속 열을 올리면 지구는 땀을 흘리게 될 거예요. 더 많은 햇빛으로 인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여 해수면이 섭씨 47도 정도까지 올라갑니다. 이는 지구의 전체 기후 시스템을 망가뜨리기에 충분히 뜨거운 온도예요. 수증기가 바다에서 상승하여 대기 상층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열이 갇히게 되어 지구 주변에 두껍고 습한 층이 형성됩니다.
과학자들은 이 지속적인 순환을 습한 온실 효과라고 부릅니다. 기온 상승은 지구를 건조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식물에도 해를 끼치고 있어요. 식물은 성장하고 번성하기 위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에 의존해요. 하지만 지구가 따뜻해지면 특정 자연 현상으로 인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이 배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식물이 생존하기에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남지 않게 돼요. 가장 먼저 숲이 사라지고 초원, 덤불, 심지어 극심한 더위를 견디는 가장 강인한 식물도 사라질 겁니다. 식물과 이산화탄소는 광합성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산소 붕괴로 이어질 겁니다. 간단히 말해 식물이 물과 이산화탄소와 함께 햇빛을 사용하여 자체 에너지를 생성하고 노폐물로 산소를 생성하는 방식이에요. 현재 산소는 지구 대기의 약 21%를 차지하고 있어요. 하지만 산소가 1% 이하로 떨어지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잡한 생명체는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구의 생물권은 소수의 미생물과 극한 생물로 축소되어 지하 깊은 곳에 숨어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래가지 못할 거예요. 과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생명체가 있는 경우와 전혀 없는 경우 두 가지 버전의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두세 개는 지금으로부터 약 10억 년 후 거의 동시에 산소를 잃었습니다. 즉, 식물의 생명과 광합성이 도움이 되긴 하지만 대기 중 산소를 유지하는 주된 요인은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제로는 화산가스와 암석이 스펀지처럼 산소를 서서히 흡수하는 장기적인 화학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생명체가 사라진 후에도 열은 계속되어 바다가 끓을 거예요. 한 번에 모두 증발하지는 않겠지만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바다가 대기 중으로 증발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그 증기는 지금처럼 비가 되어 다시 내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기에는 대기가 너무 뜨겁고 두꺼워요. 대신 햇빛이 물을 분해하기 시작하고 수소는 영구적으로 우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한번 사라지면 영원히 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지구의 물은 다시 비가 되어 내리는 대신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천천히 우주로 누출될 겁니다. 마지막 웅덩이가 사라지기 전에도 바다 밑의 생명체는 오래전에 사라질 겁니다. 온도와 산소의 균형이 깨지면 아무리 단단한 해양 생물도 버틸 수 없어요. 결국 지구는 우리가 거의 알아볼 수 없는 건조하고 생명이 없는 바위가 될 겁니다. 물도 산소도 생명체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바다가 사라질 거예요. 대기는 희박하고 독성이 강해질 겁니다. 가장 탄력적인 미생물조차도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태양은 여전히 하늘에서 빛날 거예요. 지구는 언제나처럼 계속 공전할 거예요. 생명체가 없을 뿐 지구는 여전히 행성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주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훨씬 전에 지구는 이미 사람이 살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렇다면 미래의 인간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태양 복사와 멸종을 피하는 것은 인류의 가장 큰 공학적 도전이 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대한 우주 식민지를 건설하고 행성에서 행성으로 도약하여 태양의 치명적인 열을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화성을 테라포밍하여 지구와 더 비슷하게 만들어 인간이 살 수 있게 되더라도 화성은 여전히 태양열 오븐에서 낮은 선반에서 요리되고 있을 거예요. 아니면 온일 실린더처럼 중력과 공기, 물, 에너지를 재활용해 장기 생존을 지원하는 부유식 미니 세계인 거대한 회전식 우주 서식지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지구가 뜨거워지면서 태양으로부터 점점 더 멀리 떨어져 표류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우주 구름에 우리의 마음을 업로드하거나 더 높은 차원으로 뛰어올라 넷플릭스처럼 우주를 볼 수도 있겠죠. 네, 알겠어요. 확실히 너무 괴상하기도 하고 공상과학의 영역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네요. 하지만 해결책이 무엇이든 인류는 지구와 생명의 종말에서 살아남거나 어떤 형태로든 지구를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긴 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이 태양계 밖의 행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징후를 발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먼 행성은 K218b라고 불리며 사자자리에서 약 124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명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작은 초록색 인간? 문어처럼 촉수가 달린 생명체? 글쎄요, 정확히는 아니에요. 먼저 생명이란 무엇인지 정의해 볼게요. 생명은 성장, 번식 및 변화 능력과 같이 동식물을 무기물과 구별하는 요소예요. 그렇다면 생명을 유지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떠오르는 것이 물이라면 빙고! 과학자들은 K218b가 바다로 덮여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데 만약 그렇다면 미생물과 같은 작은 형태의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을 거예요. 영국과 미국의 연구팀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사용해서 지구의 대기를 관찰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매우 특별한 화학물질에 대한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지구에서는 오직 생명체만이 이 화학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생명체는 대부분 식물성 플랑크톤이라고 불리는 작은 바다 식물이에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 행성에는 실제로 해조류의 형태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어요. 물론 과학자들이 너무 흥분하기 전에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요. 이러한 화학물질이 반드시 생물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의해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해요. 하지만 그래도요. K218b는 덩치가 큰 위성입니다. 지구보다 8배 이상 무겁고 크기는 약 2.5배 더 큽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항성 주변의 골디락스 영역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에요. 즉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아 생명체에 매우 중요한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에 딱 알맞은 온도라는 뜻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요. 천문학자들은 이렇게 멀리 떨어진 행성이 그들의 별 앞을 지날 때 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관찰하여 연구합니다. 이를 통해 행성의 대기 중에 어떤 종류의 가스가 있는지 파악할 수 있어요. 2023년에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행성 대기에서 메탄과 이산화탄소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탄소 기반 분자로 거주 가능 영역의 행성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또한 지구의 작은 해양 생물들이 주로 만드는 DMS라는 화학물질의 약한 신호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은 1년 후 더 많은 빛의 세부 사항을 포착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망원경으로 행성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DMS와 일부 관련 화학물질의 훨씬 더 강력한 징후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호가 아직 충분히 강하지 않아 과학자들이 발견을 확인하는 데 사용하는 매개 변수인 5 시그마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한 DMS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곧 생명체의 존재와 동일시되는 건 아니에요. 과학자들은 해성에서 DMS를 발견한 적이 있어요. 즉 어떤 종류의 생명체가 그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도 생성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K218b의 DMS 양은 지구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것보다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천문학자들은 이것이 생명체에서 나온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K218b는 과학자들이 하이오션 행성이라고 부르는 행성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어 왔습니다. 이 용어는 두꺼운 수소 대기를 가진 크고 물이 많은 세계를 의미해요. 영화에서처럼 외계 문명이 살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하지만 수십억 년 전 지구의 바다에 살았던 미생물과 같은 작은 생명체의 서식지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K218b가 실제로 생명체에 얼마나 우호적인지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건 아니에요. 일부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행성이 실제로 별에 너무 가까워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K218b는 33일마다 별을 공전하는데 이는 매우 빠르며 너무 뜨겁다는 걸 의미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행성에 물이 전혀 없더라도 끓고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해요. 아니면 물이 아니라 용암의 바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한 가지 의견에 동의합니다. 망원경으로 16시간에서 24시간만 더 관찰하면 천문학자들은 그들이 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몇 년 안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에요. K218b가 우리가 찾던 행성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제임스 웹과 같은 강력한 망원경뿐 아니라 앞으로 더 많은 망원경이 개발되면 우리는 우주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닌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동시에 화성, 금성 또는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와 같은 태양계 내의 일부 지역은 실제로 생명체가 서식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가까운 외계 행성인 프록시마 켄타우리 B와 같은 다른 유망한 세계를 계속 탐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행성은 지구에서 4.4광년 떨어져 있으며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프록시마 켄타우리라는 작은 별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지구보다 조금 더 크니까 슈퍼지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구보다 크지만 해왕성이나 목성 같은 거대 가스 행성보다는 훨씬 작은 외계 행성을 그렇게 불러요. 프록시마 켄타우리 B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로 별을 한 바퀴 도는데 단 11일이 걸립니다. 과학자들은 프록시마 켄타우리 B의 암석 표면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생각해요. 반면에 이 행성의 별은 많은 양의 자외선을 방출해요. 이 별은 행성의 대기를 이미 파괴했을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 행성의 거주 가능성에 관해서는 큰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와 유사한 또 다른 유망한 행성인 트라피스트 1E가 있습니다. 이 행성은 약 39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작고 멋진 별, 트라피스트 1E라는 별을 도는 7개의 암석 행성 중 하나예요. 2017년에 발견된 이 행성은 지구 밖에서 생명체를 찾을 수 있는 가장 유망한 곳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이 행성은 실제로 지구보다 약간 작으며 질량은 지구의 2분의 1 정도예요. 지구의 365일에 비해 매우 빠른 6.1일 만에 항성 주위를 도는 궤도를 완성해요. 행성의 크기와 밀도는 표면이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시사하는데 거주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할 때 또 다른 핵심 요소죠. 트라피스트 1E는 항성과 아주 가깝지만 항성은 매우 어둡고 차갑기 때문에 이 행성은 여전히 안정적이고 지구와 같은 기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일부 과학자들은 심지어 지구보다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이제 50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케플러 186F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행성은 다른 별의 거주 가능 영역에서 발견된 최초의 지구 크기 행성입니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보다 더 차갑고 수명이 훨씬 긴 적색외성 궤도를 돌고 있습니다. 이는 케플러 186F가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인 조건을 유지해서 생명체가 형성되고 진화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 행성은 지구가 받는 햇빛의 3분의 1 정도만 받기 때문에 더 차갑지만 물이 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따뜻할 거예요. 또한 지구와 마찬가지로 암석으로 이루어진 행성이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요. 약 40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LHS-1140B를 방문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행성은 지구 질량의 약 5.6배에 달하는 행성이에요. 과학자들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꺼운 대기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대기는 열을 가두고 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며 물이 우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행성은 조용한 적색외성 궤도를 돌기 때문에 다른 외계 행성처럼 유해한 플레어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LHS-1140B는 물이 많은 바다 세계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행성은 우리 주변에서 발견된 행성 중 가장 흥미로운 행성 중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천문학자들이 엑소비너스라고 부르는 글리제 1,2B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40광년 떨어져 있어요. 이 천체는 금성 크기 정도이며 차가운 적색 외성 주위를 공전해요. 한 궤도를 도는 데는 13일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행성의 온도는 섭씨 42도 정도로 꽤 따뜻하지만 여전히 생명체가 살기에는 괜찮습니다. 글리제 1,2B가 흥미로운 이유는 멋진 별 주변에 지구 크기의 행성이 대기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대기는 액체 상태의 물과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생명체를 보호하는 데 절대적이기 때문에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일부 연구원들에 따르면 글리제 1,2B는 이와 같은 행성이 거주할 수 있는지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중 하나라고 합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사실입니다. 정말이에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계 생명체를 작은 녹색 생명체, 그리고 웬만하면 지능이 있는 생명체로 상상합니다. 하지만 생명과 지능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대화가 가능한 똑똑한 존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체는 이와는 다른 개념으로 흔히 유기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의 큐리오시티 로버가 붉은 행성에서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큰 유기 분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분자들은 약 37억 년 전에 아주 오래된 화성 암석에 숨어 있었어요. 이런 종류의 분자들은 세포막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지방산과 같은 물질에서 남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체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우리가 생명체라고 부르는 것의 재료는 그곳에 있었어요. 나사의 큐리오시티 탐사선이 화성의 게일 크레이터라는 거대한 분화구 주변을 순항하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분화구가 수십억 년 전에는 호수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로버의 주요 임무는 화성에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큐리오시티는 컴벌랜드라는 곳에서 고대 진흙 덩어리를 뚫었습니다. 암석가루를 채취한 과학자들은 로버에 내장된 특수 오븐을 이용해 특별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오븐은 849도에 달할 정도로 매우 뜨겁습니다. 다행히도 이 실험의 조건 덕분에 연구원들은 분자산소를 분해할 수 있었고 연소 위험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진은 최대 12원자 길이의 탄소 원자 사슬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슬은 지구상의 모든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원유에서부터 또 나왔네요. 생명체까지요. 지금까지의 발견이 그다지 획기적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잠깐만요. 네, 이러한 분자들은 물, 열, 미네랄과의 반응과 같은 비생물학적 과정을 통해 자연적으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수소, 일산화탄소, 열, 미네랄은 생물학 없이도 이러한 분자를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분자들은 생명체의 흔한 부산물이기도 합니다. 지구상에서 우리는 항상 비슷한 화합물, 특히 생명체 어디에나 존재하는 카르복실산과 같은 화합물을 생산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슬은 자연적으로 형성되었을 수도 있지만 미생물이나 훨씬 더 복잡한 생명체와 같이 한때 살아있던 생명체에서 남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분자의 가장 특이하고 흥미로운 점은 이 탄소 사슬이 매우 약하다는 것입니다. 지구에서는 햇빛, 공기, 물에 의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분해될 겁니다. 하지만 수십억 년이 지난 지금도 화성에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분자들이 화성 공룡의 것이 아니더라도 화성이 유기물을 잘 보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대 생명체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생명체의 화학적 흔적이 여전히 암석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큐리오시티가 이를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큐리오시티가 유기물을 발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화성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면 생명체 제조법의 일부였을 염소와 유기물, 유황 함유물질, 질산염도 발견했습니다. 이제 화성에 보내져 놀라운 발견을 한 또 다른 영웅에 대해 이야기해볼까요? 퍼시비어런스를 만나보세요. 한때 나사가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척박하고 건조한 붉은 행성으로 보냈던 자동차 크기의 로봇이에요. 특히 제제로라는 고대 분화구로 보냈죠. 제트 추진 연구소는 퍼시비어런스를 제작해서 2020년 7월 30일에 시작된 첫 우주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이 로봇은 7개월 동안 어둡고 외로운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다행히도 2021년 2월 18일에 화성에 무사히 착륙할 수 있었어요. 나사는 착륙 지점에 유명한 공상과학 작가의 이름을 따서 옥토비아 버틀러 착륙이라는 멋진 이름까지 붙였습니다. 그 이후 퍼시비어런스는 붉은 행성을 탐사하느라 바빴습니다. 2025년 4월 8일 기준으로 1469일 동안 화성에서 활동했으며 이를 소리라고 합니다. 이는 지구의 1510일, 즉 약 4년이 조금 넘는 기간이에요. 이 로버는 형인 큐리오시티와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몇 가지 업그레이드된 기능을 자랑합니다. 7개의 과학 장비, 19개의 카메라, 심지어 바람 소리나 로버 바퀴가 바위에 부딪히는 소리 등 화성의 소리를 녹음할 수 있는 2개의 마이크까지 말 그대로 첨단 기술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작은 비행 친구도 데려왔어요. 바로 인제뉴이티라는 이름의 미니 헬리콥터입니다.
인제뉴이티는 2021년 4월 19일 다른 행성에서 최초로 동력 비행에 성공하며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원래는 몇 번만 비행할 예정이었지만 계속하다 보니 총 72번의 비행을 했어요. 안타깝게도 2024년 1월 18일 거친 착륙 중에 파손되어 나사는 공식적으로 퇴역을 시켰어요. 퍼시비어런스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화성에 한때 생명체가 있었다는 흔적, 특히 물이 있었던 지역을 찾고 있습니다. 이 탐사선은 화성에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었는지 알아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의 미생물 생명체를 찾고 언젠가 지구로 가져올 암석과 토양 샘플을 수집하고 화성의 공기에서 산소를 만들어 미래의 인간 임무를 준비하는 등 멋진 기술을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2021년 제재로 분화구에 착륙한 퍼시비어런스는 첫 번째 캠페인인 분화구 바닥을 시작으로 곧바로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착륙 지점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세이타라는 지점을 탐험했어요. 그런 다음 분화구 바닥이 갈라진 러프로 돌아와 그곳에서 첫 번째 암석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이것은 화성 역사 탐사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두 번째 캠페인인 펜프론트에서 로버는 분화구로 강이 흘러들어갔던 고대 삼각주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퍼시비어런스는 더 높은 지대를 확인하기 위해 계곡을 따라 올라가 화성의 과거에 대한 더 많은 단서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캠페인인 어퍼펜과 마진 유닛에서 로버가 행성의 기후와 생명체 존재 가능성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려줄 수 있는 암석을 연구했습니다. 2024년 12월 연구팀은 퍼시비어런스의 다섯 번째 캠페인인 노던 림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탐사는 수십억 년 전 충돌로 지표면 아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위로 폭발한 분화구 가장자리를 연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퍼시비어런스는 지금까지 몇 가지 놀라운 발견을 해냈습니다. 분화구 바닥에서 화산암이 물과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암석들이 화산암이 아니라 대부분 퇴적암일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와일드캣 리지라는 곳에서 로버는 생명체를 지탱했을 수 있는 고대 호수의 흔적도 발견했어요. 퍼시비어런스가 발견한 암석들은 과거 생명체의 흔적을 보존하는 데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정말 큰 발견입니다. 이 로버는 또한 델타의 일부 퇴적물이 잔잔한 바닷물에 의해 퇴적되었다는 사실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대규모 홍수가 큰 바위를 분화구로 가져온 거죠. 이는 화성의 기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퍼시비어런스는 몇 가지 멋진 실험을 해왔습니다. 목시 실험은 화성 대기에서 약 4온스의 산소를 생산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미래의 인간 탐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로버는 또한 마이크를 사용해서 화성의 소리를 연구했습니다. 소리는 지구보다 화성에서 더 느리게 이동하며 붉은 행성에서는 더 조용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로버의 PIXL 도구는 암석을 분석해서 감람석, 점토, 탄산염과 같은 다양한 광물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물이 화성을 형성하는 데 항상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림팩스 레이더는 분화구 바닥이 단단한 암석과 화산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삼각주가 잔잔한 호수 같은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결국 퍼시비어런스는 화성의 과거에 대해 훨씬 더 명확한 그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산 활동, 물,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했을 수 있는 환경의 증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자들이 미래 임무를 위한 중요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화성의 지질, 대기, 생명체 존재 가능성을 연구함으로써 퍼시비어런스는 미래 탐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인간이 화성을 걷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멋진 행성을 보세요. 마치 불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표면이 데스밸리 한가운데보다 더 뜨거울 거예요. 땅은 메마르고 거대한 균열로 갈라져 있어요. 이 펄펄 끓는 세상에는 물 한 방울도 없습니다. 이것도 같은 행성이지만 완전히 다른 곳처럼 보이네요. 모든 것이 얼어붙었어요. 온도가 너무 낮아서 생명체가 생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희박합니다. 이 기괴한 행성의 이름은 HD 20794D이며 지구에서 19.7광년 떨어진 에리다누스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행성은 슈퍼지구인데 지구보다 크지만 해왕성과 같은 얼음 거성보다는 작다는 뜻이에요.
이 행성이 특히 흥미로운 이유는 별의 거주 가능 영역, 즉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 영역을 드나드는 특이한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특이한 행성을 직접 본 적이 없어요. 천문학자들은 두 개의 강력한 장비인 칠레의 에스프레소와 하푸스 망원경으로 별의 미세한 흔들림을 측정하여 이 행성을 감지했습니다. 이 장비들은 행성의 중력이 별을 잡아당길 때 별이 만들어내는 작은 움직임인 시선 속도를 측정해요. 흔들림이 클수록 행성이 더 거대하다는 걸 의미하죠. 이후 천문학자들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문제의 행성이 지구보다 약 6배 더 큰 질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이 행성은 우리 태양보다 약간 작고 희미한 별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이 별의 독특한 점은 외계 행성을 품고 있는 다른 많은 별들과 달리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밝다는 겁니다. 망원경 없이는 볼 수 없어요. 이 항성계는 20년 넘게 관측되어 왔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오랫동안 이 항성계에 행성이 여러 개 있을 것으로 의심해왔어요. 2011년에 과학자들은 각각 18.3일과 89.6일마다 별을 공전하는 두 개의 다른 슈퍼지구를 발견했습니다. 한동안 연구원들은 궤도 주기가 40일인 세 번째 행성을 발견했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그들은 실수였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천문학자들은 수년간의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 세 번째 행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으며 그 행성이 바로 HD 20794D입니다. 옥스포드 대학교의 한 연구원이 이 행성을 식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야라라라는 특수 컴퓨터 알고리즘을 사용해 행성의 약한 신호를 배경소음과 분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는 행성이 실제로 존재하며 매우 독특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대부분 원형 궤도를 도는 태양계의 행성들과는 달리 새로 발견된 행성은 타원형의 길게 뻗은 궤도를 따르고 있습니다. 별을 한 바퀴 도는데 647일이 걸리며 이는 태양 주위를 도는 화성의 궤도보다 불과 40일 짧은 속도예요. 가장 먼 지점에서 이 행성은 지구 태양 거리의 2배로 거주 가능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얼음 세계예요.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는 0.75AU까지 안쪽으로 이동하여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주 가능 영역으로 들어가요. 이 극단적인 움직임은 정말 기괴한 계절을 만들어내요. 궤도의 일부분에서 HD 20794D는 얼음 황무지처럼 얼어붙어 있어요. 별에 가까워지면 기온이 상승하고 얼음이 녹아 일시적으로 바다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행성은 짧고 뜨거운 여름을 경험하죠. 너무 뜨거워서 표면의 물이 대기 중으로 증발할 수 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행성은 다시 멀어집니다. 비가 내리는 우울한 가을이 시작되고 겨울에는 꽁꽁 얼어붙어요. 다시 말해 행성은 극한의 추위와 강렬한 더위 사이를 오가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기에는 매우 예측하기 어려운 곳입니다. 만약 그곳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그들은 온도와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적응해야 할 겁니다. 이 행성이 이렇게 놀라운 궤도를 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십억 년 전에 행성계가 형성되던 시기에 일어난 사건의 잔여 효과일 수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다른 큰 행성이 이 특별한 친구의 궤도를 방해했을 수 있어요. 또 다른 가능한 설명은 한때 이 태양계에 거대한 행성이 존재했고 그 중력이 HD 20794D를 길쭉한 경로로 밀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거대한 행성이 항성계에서 방출되어 더 작은 행성이 현재 궤도에 남았을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은 항성계의 다른 두 행성인 B와 C가 더 정상적인 원형 궤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리가 있습니다. 이 행성의 발견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주 가능한 행성에 대한 상식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진진합니다. 거주 가능 영역에 있는 대부분의 행성은 영구적으로 그곳에 머물지만 HD 20794D는 이곳을 통과할 뿐이에요. 과학자들은 그러한 행성이 생명체를 잠시라도 지원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미래의 망원경은 이 행성의 대기를 연구하여 물, 가스 또는 생명체의 흔적을 찾을 겁니다. 생명체가 살기에 적합한 조건을 갖춘 또 다른 슈퍼지구는 137광년 떨어진 별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1광년은 약 9조 6천억 킬로미터로 우주적 관점에서 볼 때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으로 간주돼요.
이 행성의 이름은 TOI715b이며 지구의 약 1.5배 크기입니다. HD 20794D와 달리 영구적으로 거주 가능 영역에 위치해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생각하는 행성의 모습은 바로 이렇습니다. TOI715b는 별을 매우 빠르게 공전하여 19일 만에 전체 궤도를 완성합니다. 항성에 가깝지만 매우 뜨겁지 않은 이유는 항성이 적색외성이기 때문이에요. 적색외성은 우리 태양보다 작고 차가운 별의 일종입니다. 이는 더 뜨거운 별에 더 가까운 궤도를 도는 다른 외계 행성에 비해 TOI715b의 온도가 더 낮을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나사는 톰과 외계 행성 조사 위성을 사용하여 이 행성을 발견했습니다. 이 우주망원경은 행성이 별의 앞을 지날 때 별의 밝기가 약간 낮아지는 걸 관찰하여 행성을 찾아요. 적색외성은 태양보다 작고 어둡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는 행성은 더 쉽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이용해 이 행성을 더 연구할 계획입니다. 지구에서 160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이 강력한 망원경은 먼 행성의 대기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TOI715b의 대기가 존재한다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은 과학자들이 그 안에 어떤 기체가 있는지, 그러한 조건이 액체 상태의 물이나 생명체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외계 생명체 탐사를 위한 또 하나의 유망한 세계는 KE360계에 있는 매우 밀도가 높은 슈퍼지구입니다. 일본과 유럽의 국제연구팀이 750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태양과 같은 별을 도는 이 놀라운 다중행성계를 발견했어요. 이 시스템에는 2개의 행성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지금까지 발견된 행성 중 가장 밀도가 높은 암석행성입니다. KE360b는 지구의 약 1.6배 크기이지만 질량은 7.7배나 더 큰 암석으로 이루어진 슈퍼지구로 납처럼 밀도가 높습니다. 이 행성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항성을 공전하여 단숨을 1시간 만에 한 바퀴를 돌고 있어요. 이 행성은 잘 측정된 특성을 가진 가장 밀도가 높은 초단기간 행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형제 행성은 지구 15개에 해당하는 질량의 훨씬 더 큰 외계 행성으로 별 궤도를 도는데 9.8일이 걸립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서 별 앞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정확한 크기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비정상적으로 밀도가 높은 이 행성은 훨씬 더 큰 행성의 핵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모별의 강렬한 방사선이 외층을 날려버리고 밀도가 높고 암석으로 이루어진 핵만 남았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행성은 항성에 너무 가까운 일부 행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천문학자들은 이 행성이 더 큰 동반 행성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쪽으로 이동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가지 가능성은 행성의 궤도가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크게 늘어난 후 점차 항성 근처에서 더 원형이 되는 고편심률 이동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행성의 자전과 축 기울기로 인해 궤도가 더 원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행성은 매우 드물며 거대한 외부 동반자를 가진 행성을 발견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극한 환경에서 행성이 어떻게 형성되고 진화하는지에 대한 이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암석 행성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별에 너무 가까워진 행성은 어떻게 되는지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2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왔고 마침내 지구에 도달했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심지어 18년 동안의 미스테리를 푸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 은하를 2022년에 포착했어요. 아주 강렬한 전파의 폭발이었는데 비록 아주 짧은 시간에 빛을 발했지만 은하 전체를 비출 정도로 밝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신호가 주목을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바로 고속 전파 폭발, 줄여서 FRB였습니다. 이 신호는 수년 동안 미스테리로 남아 있었는데 그 이유는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FRB는 우주 공간 곳곳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짧은 에너지 붐이에요. 최대 3초 동안 지속되어 거의 포착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위력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놓치기도 쉽지 않죠.
한 번의 작은 폭발로 태양이 하루 종일 방출하는 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2007년 이래로 우리에게 수수께끼 같은 존재였어요. 우리는 우리 은하계에서 80억 광년 떨어진 곳까지 말 그대로 모든 곳에서 수천 개가 넘는 신호를 포착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어느 누구도 그 신호의 출처나 의미를 밝혀내지 못했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것이 외계 생명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거의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무언가에서 나오는 것이 틀림없으며 이 최근의 신호는 마침내 우리가 진실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신호는 약 2밀리초 동안 지속되었고 특별히 밝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연구원들이 자세히 살펴본 결과 마침내 이 신호를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해했어요. 폭발이 약 2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왔다는 걸 알아냈어요. 다시 말해 이 전파가 우리에게 도달한 시간이 정확히 이 정도라는 뜻이에요. 신호는 이상한 패턴으로 깜빡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섬광이라고 부릅니다. 빛이나 전파가 우리에게 전달될 때 예상치 못한 기체 구름에 걸려 넘어질 수 있어요. 입자와 파동이 이 가스에서 반사되어 신호가 약간 교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수신했을 때는 약간 이상하고 왜곡된 신호였습니다. 저처럼요. 하지만 바로 이 구름 덕분에 신호가 정확히 어디에서 왔는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중성자별에서 온 것이었어요. 정말 흥미로운 녀석이에요. 그들은 빠르게 살았고 밝게 타오르던 별의 잔재입니다. 이렇게 우리 태양보다 훨씬 더 큰 강력한 별이 연료가 다 떨어지면 더 이상 무게를 지탱할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초신성이라는 미친 광경과 함께 사라지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핵은 자체의 초강력 중력에 의해 붕괴되고 이로 인해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 중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와 참 비슷하죠.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구상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원소인 오스뮴과 비교해 볼게요. 오스뮴에 작은 입방체가 있다면 그 무게는 약 0.36kg에 달할 거예요. 이미 꽤 무거운데요. 0.03 세제곱미터의 오스뮴은 무려 640kg의 충격적인 무게가 될 거예요. 이는 평범한 소 무게와 같습니다. 이제 중성자별의 작은 입방체의 무게가 얼마나 될지 맞춰보세요. 틀렸습니다. 작은 입방체 하나당 70억 톤이라는 끔찍한 무게가 될 거예요. 손에 줄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그 무게는 현실의 구조를 뒤흔들 겁니다. 마치 에베레스트 산을 작은 공으로 압축한 것을 상상하는 것과 같아서 떠올리기조차 어려워요. 따라서 이 별들은 매우 무겁지만 놀랍게도 반경이 약 9.7km에 불과할 정도로 작아요. 이는 도시 크기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태양보다 더 무거워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공포가 충분하지 않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중성자별은 일반적인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그네타였습니다. 마그네타는 희귀한 유형의 중성자별이에요. 중성자별이 태어날 때 이런 별이 될 확률은 10%에 불과해요. 별이 붕괴하는 동안 자기장이 엄청나게 강해지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스핀이 빨라지고 내부가 격렬해지면서 지구보다 1조 배나 강한 자기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전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자기장 중 하나예요. 말 그대로 원자를 찢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결국 플라즈마라고 불리는 매우 뜨겁고 전하를 띤 입자수프에 둘러싸이게 돼요. 자기장은 자기 마음대로 플라즈마를 뒤틀고 구부리면서 엉뚱한 방향으로 흐르고 결국 이 모든 것이 매우 뜨거운 파티로 끝납니다. 모두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흩어지고 흡수되기 때문에 어울리기에 최적의 장소는 아니죠. 이제 다시 주인공에게로 돌아가 볼까요? 우리 이야기 속 마그네타도 플라즈마 수프와 그 주위를 둘러싼 무서운 보이지 않는 장이 있었는데 바로 여기에서 신비한 신호가 나왔습니다. 마그네타에서 9,978km 떨어진 곳에서 신호가 발생했어요. 엄청나게 먼 거리처럼 들리지만 뉴욕에서 싱가포르까지 비행하는 것보다 짧은 거리입니다. 하지만 아주 이상한데요. 어떻게 전파가 저런 곳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보통은 차단되거나 흡수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전파는 세장 안에 갇힌 것처럼 거기서 멈추게 돼요. 이것은 어떻게든 풀려났고 이는 플라즈마를 뚫는 무슨 일인가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해요.
에너지는 어떻게든 꼬이고 뒤틀리고 모양이 바뀌면서 전파를 방출하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것은 FRB가 중성자별과 자기 또는 펄서와 같은 다양한 유형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최근 천문학자들은 놀라운 새 망원경, 캐나다 수소 강도 매핑 실험, 줄여서 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이 어렵네요. 이 망원경은 말 그대로 매일 FRB를 감지합니다. FRB는 일반적으로 놀라움으로 가득해요. 같은 해에 우리는 일반적인 폭발보다 훨씬 더 긴 3초 이상 지속되는 주기적 피크를 가진 FRB를 발견했습니다. 이 또한 중성자별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성자별만 있었다면 우리는 그 신호들을 그렇게 자주 수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러한 신호는 매우 다양하며 실제로 블랙홀 근처와 같은 모든 종류의 장소에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그 기원에 대한 몇 가지 다른 이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별이 서로 부딪혀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보다 더 장엄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두 별이 충돌하면 상상할 수 없는 에너지가 방출되어 서로를 완전히 파괴해요. 우와! 일부 천문학자들은 FRB를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물론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또한 FRB는 때때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한 번 깜빡이고 사라지지만 때로는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거의 깜빡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는 매우 정확한 패턴을 따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 잘 알려진 한 리피터는 16일 주기를 따릅니다. 약 4일 동안 미쳐 날뛰다가 12일 동안 조용해졌다가 다시 시작돼요. 이것은 중성자별로도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이에요. 뭔가 독특한 천체 물리학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궤도를 도는 다른 무언가가요. 하지만 어쨌든 별들의 충돌은 한 번만 번쩍하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 신호를 설명할 수 있을 뿐입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분리자르입니다. 중성자별이 블랙홀로 변하는 매우 극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우스꽝스러운 이름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와 같은 사건은 엄청난 전파를 방출해요. 그런데 또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며 신호가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블랙홀 자체는 꽤 좋은 옵션이에요. 블랙홀은 많은 FRB 이론의 핵심이에요. 이러한 폭발은 중성자별이 블랙홀로 떨어지는 것에서 비롯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붕괴하는 블랙홀 자체에서 발생할까요? 아니면 블랙홀과 상호작용하는 암흑물질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냥 모든 아이디어를 던져보자고요. 물론 모두가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외계 문명입니다. 이 모든 폭발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일부는 지적인 이웃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신호가 하늘 전체와 다양한 거리에서 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또한 거의 모든 신호가 동일하기 때문에 지능적인 문명에서 이를 재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이상한 일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또 어떤 것을 발견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난데없이 나타난 이상한 소리가 우리 은하계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소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고 우리가 전에 들어본 적이 없는 소리입니다. 과학자들은 2020년에 그것을 발견했으며 이전에 연구했던 여느 에너지의 징후와는 전혀 달랐어요. 강력하고 밝은 무선 신호가 가끔 발생하다가 하루 만에 신비하게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우주 물체의 프로필과는 일치하지 않아요. 신호가 조금 귀에 거슬리는가 싶더니 난데없이 사라집니다. 과학자들이 이 신호를 다른 망원경과 일치시키려고 하자 없어져 버린 겁니다. 저 질량별은 때로는 무선 에너지로 폭발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X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펄서 같은 매우 밀도 높은 붕괴한 별 또한 마그네타도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찾아낸 가장 그럴듯한 후보는 우리가 은하 중심 전파원 GCRT라고 알고 있는 신비한 부류의 물체입니다. 그것은 밝고 빠르게 빛나는 전파의 원천입니다. 우리 은하의 중심부 근처에서 붕괴되어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푸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시속 95km의 속도로 갈 수 있는 나는 자동차가 있다면 우주로 진입하기까지 1시간밖에 걸리지 않을 겁니다. 다른 40만 킬로미터가 좀 넘게 떨어져 있으며 이는 지구 둘레의 약 10배입니다.
이는 달 여행이 지구를 연속으로 10바퀴 도는 것과 같고 6개월도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명왕성까지의 여행은 800년이 더 넘게 걸릴 거예요. 프록시마 B는 가장 가까이 있는 지구와 비슷한 이웃입니다. 우리 태양에 가장 가까운 별 이웃을 도는 작은 바위 세계입니다. 그것은 태양에 거주 가능한 지역의 궤도를 돌고 있어요. 별과 충분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온화한 조건을 가진 지역이죠. 너무 춥거나 덥지 않아서 액체 물이 적어도 가정으로 존재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만약 프록시마 B까지 아폴로 달 로켓의 속도인 시속 42,000km로 여행하려고 한다면 그곳까지 가는데 11만 2천년 이상 걸릴 거예요. 거기에서 숨을 쉴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프록시마 B에 대기가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인간은 항상 우주를 탐험하지만 우리는 우주에서 약 5%의 물질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빈 우주 공간이 실제로 무의 공간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나머지는 실제로 27%의 암흑 물질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물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는 68%의 물질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주에 물을 부으려고 한다면 물론 우주선 밖에서 말이죠. 그러면 바로 끓거나 증발해버릴 거예요. 그것은 우주에 공기나 기압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압이 낮아질수록 보통 물을 끓게 만드는 온도도 낮아집니다. 그것을 염두하면 물은 해수면보다 산꼭대기에서 훨씬 더 빨리 끓습니다. 우주에는 기압이 없기 때문에 물이 매우 낮은 온도에서 끓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에 적어도 수십억 개의 우주가 있다고 믿습니다. 실제 숫자는 알지 못하고 아마 절대 알지 못하겠지만 하늘의 매우 작고 제한된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은하를 볼 수 있는지를 계산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그 수를 가늠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주가 별과 여기저기 있는 행성 몇 개로 가득 찬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고향 은하는 적어도 1000억 개의 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선에 헬륨을 채우고 날리면 아주 높이 떠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대기권의 공기는 더 희박해집니다. 풍선은 주변 대기가 풍선 안에 든 헬륨과 같은 무게가 될 때까지 상승할 겁니다. 이 지점은 지표면 위 약 32km 높이일 거예요. 따라서 이것은 헬륨 풍선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이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가장자리를 볼 수 없으며 심지어 우주에 가장자리가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구로부터 약 140억 광년의 거리를 볼 수 있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구 표면 위 약 960km에서 끝나는 우리 대기의 바깥층에서 시작해서 직경 280억 광년의 범위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비록 우주의 크기가 끊임없이 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커지고 있지만요. 수성은 태양에 가장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성이 가장 뜨거운 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금성이 가장 뜨거운 행성입니다. 우리 중심별에서 두 번째 행성이고 수성에 비해 태양으로부터 4,800만 킬로미터 더 떨어져 있습니다. 수성은 대기가 없는데 대기는 태양으로부터 오는 열을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일종의 담요와 같습니다. 금성은 예상 외로 대기가 두꺼운데 지구의 대기보다 약 100배 두껍습니다. 금성의 대기는 열을 내보내지 않고 유지해서 금성을 점점 더 뜨거워지게 만듭니다. 또한 대부분의 태양 에너지를 자유롭게 들여보내는 이산화탄소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따뜻하고 가열된 표면이 방출하는 장파장 방사선을 잃기에는 충분히 투명하지 않습니다. 평균 온도는 주석을 녹일 만큼 뜨거운 섭씨 468도입니다. 이웃 수성의 최대 온도는 섭씨 427도입니다. 아마도 약 20억 년 후에 지구는 생명체가 존재하기에는 너무 뜨거워질 거예요. 수억 년이 지나면서 우리 태양은 점점 더 뜨겁고 밝아질 겁니다. 결국에는 기온이 너무 높아서 우리의 아름다운 바다는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바다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산소의 70%를 생산하기 때문에 바다가 없다면 생명도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우리 행성이 단순히 광대한 사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화성의 오늘날 모습처럼요.
매우 먼 곳에 있는 예전에는 행성이던 명왕성은 현재 외성이며 실제로 미국 전체보다 직경이 작습니다. 메인주에서 북부 캘리포니아까지의 최대 거리는 약 4,700km이며 명왕성은 가로가 겨우 2,371km에 불과합니다. 명왕성은 매우 멀리 있지만 우리 태양계의 가장자리는 이 외성보다 1000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천문학자들은 명왕성보다 훨씬 더 멀리 태양 주위를 도는 많은 다른 우주 물체를 발견했는데요. 카이퍼 벨트 천체와 해왕성 바깥 천체가 그 예입니다. 명왕성에서 방광년 떨어진 오르트 해성 구름도 있는데 1000배나 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중성자별은 매우 무겁습니다. 한 티스푼이 60억 톤이나 나갑니다. 중성자별은 연료가 다 소모된 거대한 별에서 남은 것입니다. 희미해지는 별이 폭발하고 그 핵이 떨어져 나가지만 중력으로 인해 매우 밀도가 높은 중성자별을 형성합니다. 이 별들은 일반적으로 최대 태양 3개에 해당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경이 약 9.65km 정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것 중 하나입니다. 우주는 색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베이지색 혹은 우주 라떼라고 불리는 색입니다. 또한 구운 스테이크 또는 뜨거운 금속을 상기시키는 냄새가 납니다. 적어도 우주를 유영한 우주 비행사들에 따르면 말이죠. 우주복을 만들고 싶다면 정말 열심히 일할 각오를 해야 할 거예요. 그걸 만드는 데는 5,000시간이 걸리고 10억 원 정도가 들 겁니다. 최상급의 우주복은 11개층의 재료로 만들어지고 무게가 약 50kg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우주복은 편안해야 합니다. 우주에서는 키가 5cm 정도 더 커지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어야 할 거예요. 우주에서 떠다니고 있을 때는 지구의 중력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척추뼈가 팽창하고 약간 느슨해지는데 그것은 키가 3% 정도 더 커질 거라는 뜻입니다. 키가 1m 80인 사람이라면 약 5cm가 더 커지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영구적인 게 아니에요. 지구로 돌아오면 몇 달 안에 정상으로 돌아갈 거예요. 친구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우주는 별로 좋은 대화 장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소리는 전혀 전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자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소리 진동이 서로에게 닿지 않습니다. 진동이 없다는 건 즉 소리를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화는 이 사실을 정확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주에서는 비명을 질러도 아무도 듣지 못할 거예요. 우리는 태양 속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태양은 우리로부터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위치한 그저 크고 뜨거운 빛의 공 이상입니다. 태양의 외부 대기는 훨씬 더 큽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표면 너머까지 멀리 뻗어 있습니다. 우리 지구의 궤도는 태양의 희박한 대기를 통과합니다. 그 증거는 태양풍의 돌풍이 남극광과 북극광을 생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양 속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뿐 아니라 먼 해왕성을 포함한 다른 행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양 바깥 대기라고 부르는 태양권은 약 160억 킬로미터까지 뻗어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 몸의 원자를 찢어버릴 정도로 강력한 무언가가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이 괴물은 멸종한 것도 아니고 살아있는 것도 아닌 채로 소리 없이 우주를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무시무시한 괴물이 지구를 향해 움직인다면 우리는 파멸할 거예요. 정말일까요? 천문학자들이 우리 은하계를 시속 17만 7천 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지나가는 빠르고 강력한 우주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만든 어떤 로켓보다 빠른 속도예요. 이 기괴한 우주물체는 좀비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오래전에 사라진 별의 남은 부분이지만 여전히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이 좀비별은 마그네타라는 천체의 일종으로 도시 크기 정도의 매우 작고 무거운 공이지만 태양보다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가장 밀도가 높은 물체 중 하나이며 블랙홀만이 밀도가 더 높습니다. 잊지 말아주세요. 마그네타는 또한 엄청나게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비별이 가진 자기장은 지구보다 100조 배 더 강합니다.
자력이 너무 강해서 마그네타가 지구에 가까워지면 지구상의 모든 신용카드를 그 자력만으로 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더 이상 쇼핑을 할 수 없겠죠. 게다가 사람이 마그네타에 965km 정도로 가까이 가면 원자가 찢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쇼핑을 할 수 없게 되고요. 다행히도 이 자성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어 우리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처음 발견되었을 때 지구에서 약 15,000광년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엄청난 거리이기 때문에 아직 원자가 분리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2008년에 좀비 자성을 처음 발견했습니다. 우리 은하에는 약 30개의 자성만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운이 좋게도 희귀한 발견이었죠. 과학자들은 허블과 가이아 같은 우주망원경을 사용해서 시간을 두고 관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것이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천문학자들은 이 좀비별이 어떻게 그렇게 큰 힘을 얻었는지 알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들은 대부분의 자석과 마찬가지로 이 자석도 초신성에서 거대한 별이 폭발하고 남은 핵이 초고밀도의 중성자별이 되었을 때 탄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이론에 따르면 초신성 잔해 HB9라는 것 근처에서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자성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으니 그럴만도 합니다. 그러나 연구진은 좀비별의 움직임을 추적한 결과 좀비별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년의 경로를 추적했지만 여전히 폭발하는 별이나 성단에서 왔을 수 있는 별을 찾지 못했습니다. 즉, 과학자들은 이제 이 좀비별이 어디에서 왔을까 하는 수수께끼를 하나 더 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것도요. 한 가지 설명은 우리 태양과 같은 작은 별이 연료가 다 떨어진 후 남은 핵인 백색외성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백색외성은 폭발하면 완전히 파괴됩니다. 하지만 드물게는 백색외성이 폭발하는 대신 스스로 붕괴해서 중성자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성자별은 자기 별이 될 수 있습니다. 마그네타를 형성하는 이 특이한 방식은 또 다른 미스테리인 고속 전파 폭발, FRB에 대한 단서도 제공합니다. 이는 깊은 우주에서 매우 빠르고 강력한 전파 에너지의 섬광이에요. 일부 FRB는 폭발하는 별이 남아있지 않을 정도로 오래된 은하에서 나와요. 마그네타가 붕괴하는 백색외성에서 탄생할 수 있다면 이러한 FRB가 여전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마그네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배우는 것은 우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많은 이상하고 강력한 사건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지금까지도 아직 진행 중이며 아직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풀지 못한 미스테리는 우주를 떠도는 좀비별만이 아닙니다. 언젠가 우주를 여행하다 좀비별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죠. 아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거예요. 지구에서 7억 광년 떨어진 곳에 구멍이 있어요. 은하가 거의 없는 텅 빈 공간입니다. 대략 3억 3천만 광년 정도 되는 구형 영역으로 우리 은하계가 수천 배 이상 들어갈 수 있는 크기예요. 이것이 바로 베테스의 신비한 베테스 보이드입니다. 말이 되죠? 은하는 거대한 거미줄처럼 보입니다. 대부분은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긴 구조의 일부입니다. 이 필라멘트는 우주를 가로지르며 서로 만나면 은하가 밀집된 지역을 형성합니다. 이러한 영역이 바로 우리가 은하단이라고 알고 있는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성단과 실 사이에는 은하를 거의 포함하지 않는 거대한 빈 공극이 있습니다. 이러한 공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거의 80%를 차지하며 대부분 폭이 3천만 광년에서 3억 광년에 이를 만큼 거대합니다. 베테스 보이드는 가장 거대한 보이드 중 하나예요. 심지어 슈퍼보이드라는 칭호까지 얻었어요. 천문학자들은 몇 개의 작은 보이드가 합쳐진 결과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렇게 거대한 빈 공간이 생겨난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우주의 기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그땐 전 없었지만, 우주의 모든 물질이 매우 단단하게 뭉쳐 있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마치 균일한 수프와 같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무작위적인 양자 변동이 이 물질을 분산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영역은 밀도가 높아졌고 중력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들은 밀도가 낮은 영역에서 물질을 훔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그러한 영역은 더욱 밀도가 높아졌고 점점 더 많은 물질을 끌어당겼습니다. 동시에 더 작은 물질 덩어리들이 중심에서 더 멀리 떨어져 표류하기 시작해서 은하를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팔르마르 5라는 성단을 방문한다면 보이드와 슈퍼보이드, 심지어 좀비별까지 모두 잊어버리게 될 겁니다. 대신 이 지역 한가운데에 100개가 넘는 블랙홀 무리가 숨어있기 때문에 생존에만 집중해야 할 거예요. 그 블랙홀들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성단을 형성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팔로마르 5 성단은 지구에서 약 8만 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별들의 무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성단은 별들이 한데 모여 있어 밀도가 높고 빽빽하게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팔로마르 5 성단은 다릅니다. 이 성단은 3만 광년에 걸쳐 펼쳐진 거대한 별들의 꼬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꼬리를 조성류라고 부릅니다. 마치 별들이 성단에서 쏟아져 나와 긴 빛의 강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은 조성류는 매우 드물고 연구하기 어렵습니다. 이 성단과 같은 구상성단은 매우 오래되었으며 어떤 성단은 우주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팔로마르 5 성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단 중 유일하게 조성류가 붙어있는 성단이기 때문에 더욱 특별합니다. 그리고 이 성단 내부의 블랙홀이 그 원인일 수 있습니다. 블랙홀이 성단 안의 별들을 잡아당겨 궤도를 엉망으로 만들고 성단 밖으로 새 총으로 쏘아내고 있습니다. 아니면 슬링샷일까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별들이 조석의 흐름을 구성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별들이 튕겨져 나갑니다. 팔로마르 5 성단에는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블랙홀이 있습니다. 성단 질량의 약 20%가 블랙홀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100개가 넘는 블랙홀은 각각 우리 태양 질량의 약 20배에 달합니다. 물론 팔로마르 5 성단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을 거예요. 약 10억 년 후에는 성단이 완전히 붕괴될 겁니다. 그때가 되면 모든 별은 사라지고 블랙홀만 남게 될 거예요. 이 블랙홀은 은하수를 공전하며 과거에 존재했던 성단의 유령 같은 잔재처럼 남아있을 겁니다. 이 성단도 충분히 소름 끼치지만 우주에서 볼 수 있는 더 으스스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운이라고 불리는 두꺼운 가스와 먼지 구름이에요. 가장 특이한 성운 중 하나는 아마도 지구에서 5,000광년 떨어진 쌍둥이 자리 별자리에 있는 NGC 2392일 거예요. 200여 년 전에 발견되었으며 특이한 모양으로 인해 인기를 얻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해성 모양의 물체 꼬리가 있는 원반 모양의 물질이에요. 이 물체의 꼬리는 성운의 중심에 있는 별에서 멀어집니다. 구름 바깥쪽에 기괴한 주황색 줄무늬는 광년거리까지 사방으로 뻗어 있습니다. 가운데는 꼬인 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심별에서 생성된 고속물질의 바람에 의해 우주로 날아간 물질의 거품입니다. 와. 선명한 파란색의 이상한 폭발이 우주 곳곳에서 나타나 천문학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희귀하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사건의 이름은 발광성 고속 청색광 과도 현상입니다. 이 현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다른 어떤 현상과도 다르며 가장 최근의 현상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곳에서 발생하여 더욱 이상합니다. 작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이런 종류의 이상한 폭발은 2018년 6월에 처음 발견되었습니다. 이 푸른 폭발은 지구에서 약 2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여 카우라는 별명을 얻었어요. 아니요, 이 폭발은 소와 전혀 닮지 않았지만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폭발은 천문학자들이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비대칭적인 폭발이었습니다. 일반적인 구형이 아닌 납작한 팬케이크 모양으로 우주로 폭발했습니다. 이 현상은 별이 핵 연료를 소진하고 자체 중력에 의해 붕괴할 때 발생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의 우주 폭발인 초신성과 유사합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세 가지 중요한 차이점도 발견했습니다. 첫째, 이 현상은 일반적인 초신성보다 더 강력합니다. 청색 폭발이 발생하면 태양과 같은 수천억 개의 별이 모여 있는 은하계 전체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둘째, 훨씬 빠릅니다. 폭발은 최고 밝기에 도달한 후 며칠 내에 사라지지만 초신성은 완전히 사라지는데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차이점은 이 청색 폭발이 훨씬 더 밝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신비한 물체는 우주에서 알려진 가장 밝은 광학 현상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일반 초신성과는 달리 이 밝기에 동력을 제공하는 방사성 원소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곳에서 동력이 공급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인가 하는 거죠. 이것은 과학자들이 여전히 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미스테리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이 사건이 처음 관측된 이후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전 세계 15개의 망원경이 끊임없이 이 현상을 찾고 있습니다. 2018년 이후 이러한 극단적인 폭발은 1년에 한 번 정도 발견되고 있어요. 따라서 드물기는 하지만 엄청나게 드문 일은 아닙니다. 이러한 고속 광학 과도 현상의 존재에 대한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습니다. 아마도 가장 그럴듯한 것은 별의 사체, 즉 별이 소멸할 때 남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두 가지 유력한 후보가 있는데 중성자별 또는 빛의 속도에 가까운 방출을 생성하는 블랙홀일 수 있습니다. 이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 초신성을 생성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대한 별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확실히 블랙홀을 남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거대한 별이 조용히 우주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가정해 볼게요. 대신 가스, 먼지 및 기타 물질로 구성된 블랙홀 주위에 소용돌이 치는 원반을 만듭니다. 강착 원반이라고 불리는 이 원반은 마치 강력한 우주 제트기처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물질의 흐름을 뿜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갑작스러운 빛의 폭발로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는 단지 이론일 뿐입니다. 이러한 폭발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미스테리로 남아있으며 더 많은 관찰과 분석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이함을 설명하는 것이 획기적인 과학 발견이라고 믿습니다. 한자리에 가만히 있는 별의 사체가 아니라 실제로 매우 활동적인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음 발견된 이후 우리 망원경이 포착한 모든 유사한 사건은 모두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즉 폭발은 항상 다른 은하의 나선형 8에서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2023년 4월 전혀 다른 구역에서 처음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이상한 폭발을 포착하여 과학자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상대로 은하 내부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건 두 은하 사이의 공간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큰 나선 은하에서 약 5만 광년, 작은 은하에서 약 15,000광년 떨어진 곳에서 일어났죠. 이 사건은 오늘날 핀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마침내 답을 찾는데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핀치 현상의 특이한 위치가 모든 것을 다시 엉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설명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발견 직후부터 추측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가지 아이디어는 그것이 숙주 은하 밖에서 멀리 떨어진 두 중성자별 사이의 충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별은 수십억 년 동안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돌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충돌했을 때 일반 초신성보다 100배 이상 밝은 플레어를 생성했습니다. 이 가설이 맞으려면 이 중성자별 중 하나가 고도로 자화되어 폭발을 증폭시켜야 합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폭발이 태양의 100배에서 1000배 질량을 가진 블랙홀에 의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아직 많은 의문이 남아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핀치가 발광성 고속 청색광 과도 현상이라는 거예요. 발생 위치가 이상하다는 점을 제외하면 매우 밝고 매우 빠르며 그 기원을 설명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하나로 분류할 수 있는 다른 모든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제미니 사우스 망원경, 찬드라 X 선천문대, 초대형 전파 망원경의 데이터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이 최신 정보를 추가하면 연구원들이 이 전체 사건에서 어떤 종류의 패턴을 찾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질 뿐입니다. 핀치만이 독특한 현상은 아닙니다. 재작년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9월에 청색 폭발이 목격되어 태즈메니아 대불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이전 폭발과 마찬가지로 이 폭발도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러던 중 신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100일 후 이 현상을 추적하던 관측자들이 이른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또 다른 폭발을 관찰했고 그것은 원래의 폭발만큼 밝고 매혹적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시간대에 일어난 두 개의 유사하고 이상한 폭발이네요? 이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순식간에 전 세계 13개의 망원경이 태즈메이니아 대불 이벤트에 주목했고 그 중에는 고속 카메라가 장착된 망원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120일 동안 14번의 불규칙한 빛 펄스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태즈메이니아 대불이 예상대로 한번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초신성과 같은 에너지로 계속해서 폭발을 거듭하고 있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어서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런 힘을 상상이나 할 수 있나요? 이 시나리오는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점에서 여전히 과학계의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이러한 극한의 에너지 생산뿐만 아니라 짧은 시간 동안 폭발하기 때문이에요. 그건 그렇고 플레어는 10분에서 약 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우주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빠른 속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벤트의 연장된 시즌이 관찰된 것은 이번이 유일했습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이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태즈메이니아 대불이 완전히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사건이었을 수도 있어요. 다른 한편으로는 망원경으로 정면 각도에서 태즈메이니아 대불을 포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이해하려면 과학자들은 더 큰 규모의 샘플을 관찰해야 합니다. 현재 칠레에 건설 중인 베라시 루빈 천문대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이 천문대에는 폭 8m의 망원경과 이를 위해 제작된 세계 최대 규모의 디지털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나사에 따르면 이 기술이 마침내 이청색 폭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항성 진화에 대한 이해의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 있는 흥미로운 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